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바이오의 속성이죠.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젯바운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도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러나 일정 부분은 그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위고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뉴커머인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는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초반에 치료하는 치료제, 그 다음에 유지 구간,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싸게, 유지 단계에서는 고가의 투 트랙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원탑에는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바이오 투자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 이혜진입니다. 하반기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먼저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흐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는 게, 국내에서는 일부 종목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시원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아주 큰 시세를 한번 냈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쉬면서 올해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좀 쉬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신정부가 들었으면서 다른 좋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사이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 FDA의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인력 감축, 따라서 앞으로 신약 승인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이고요. 주요한 포스트들, 이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갈렸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관세 정책 처음에 낮게 시작해서 15%로 시작해서 200%, 250%로 특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높여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이고, 또 약가 인하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약가를 만약에 인하한다? 그러면은 수익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력이 약화되고, 또 라이선스 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약가 인하가 불러올 일파만파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지금 진행형이죠. 여기에다가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역 확장법이라는 섹션 232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뭐냐면, 처음 목적은 미국 이외에 있는 그런 의학시설, 생산시설들을 가급적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거는 관세 정책하고 굉장히 맞물리잖아요. 그런데 약가 인하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약가는 높고 그 외의 선진국들은 약가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을 개발하는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고, 이러면 굉장히 불공평하고, 그리고 미국에게 중장기적으로 위협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따라서 섹션 232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약가 인하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섹션 232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이외의 선진국들의 약가를 인상시켜서 그 인상시킨 부분만큼 미국에서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질 겁니다. 이게 순조롭게 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좀 기대되면서 바이오에도 호재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무조건 호재입니다.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리하고 바이오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도 바이오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고, 아니면 횡보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보면 바이오와 금리의 관계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있을 때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3%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미국 국내 바이오에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 기업들인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이 금리에 짓눌려서 벤처 캐피탈이 숨을 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벤처 캐피탈의 투자 그 금액도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요즘 다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 빅2라고 할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이유는 각기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둘 다 이제 쇼크를 맞이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2분기에 뚜껑을 열어보니 위고비의 매출이 그렇게 많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위고비가 노보노디스크 주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 하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주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빠진 이유가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빠진 원인을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고비가 쇼티지가 계속 났죠.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조제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내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100만 명이 이 조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품이 아니라 비품을 사용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위고비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API, 그 원료 의약품만 갖다가 약국에서 조제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조치를 내려줬는데요. 이게 5월 22일 날 금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약물의 판매와 또 사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영향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같은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죠. 그러다 보니 그 매출 성장률이 더 높았고 2분기에 드디어 위고비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가 약간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도 그 실적을 발표하는 날 14% 급락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포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이상이 생각보다 치료 성과가 잘 안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한 15%는 나겠지. 왜냐하면 임상 이상에서 13%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15%는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대에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모았던 차세대, 거기다가 환자의 편리성을 강조한 경구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젯바운드 다음에는 이 오포글리프론이 그 다음 타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인 거죠. 2분기 실적은 너무나도 좋았고요. 올해 전체적인 2025년도 실적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일라이릴리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 오포글리프론이라는 그런 약물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보면 노보노디스크는 좀 해결을 해야겠죠. 경쟁력이 좀 약물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물질에 대한 그런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차기 약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거리겠다,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증이.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확대될 수 있고, 9월 달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도 이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응증이 확실하게 확대된다면 다시 한번 노보노디스크는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오포글리프론이 성과가 잘 안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저분자 화합물이면서 그 비만 치료 이외에 혈당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상업화를 했을 때 가격도 낮출 수가 있고, 부가적인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잘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차기 물질들도 가장 많이 잘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일라이릴리다. 따라서 이런 비만 치료제의 두 거두의 주가는 다시 상승 무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요, 어느 기업이 경쟁력이 더 높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젯바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주가에 대부분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젯바운드가 기대보다 더 실적을, 매출을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상향할 때, 그때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 앞으로는 뭐냐? 계속해서 새로운 그 다음 차기 물질에 대한 그런 임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세를 잡은 것은 일라이 릴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비만 치료제를 해본 사람보다 안 해본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작용 어떻게 하는 의문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기 화두는 무조건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고비라든가 그다음에 젯바운드 같은 GLP-1 계열, 그 약물들이 다 GLP라는 수용체 작용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GLP-1 계열의 약물들의 공통점은 한 1년 정도 사용하면은 그런 수능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난다. 즉 부작용이 심해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지 못한다. 원래 이 약물들은 임상실험에서 68주 아니면 72주 정도 계속해서 복용을 했을 때의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년 이상 지나면은 거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즉 부작용을 누가 개선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부작용, 즉 그 몸에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뭐 구역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또 근손실 감소, 근육이 감소하는 이런 부작용을 막고, 또한 편리성, 그러니까 뭐 한 달 정이라든가 아니면 경구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비만 치료제들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쉽게 사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가격은 앞으로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가격은 경쟁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젯바운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도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러나 일정 부분은 그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위고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뉴커머인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는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초반에 치료하는 치료제, 그 다음에 유지 구간,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싸게, 그리고 유지 단계에서는 고가에, 이렇게 투 트랙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말에 우리나라 한미약품의 GLP-1 계열의 약물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또 경쟁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가격은 조금씩들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펩타이드 계열 약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매우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향후에 여러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라이 릴리가 대규모의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면서 향후에 원가 경쟁이 급속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오포글리프론은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펩타이드라든가 아니면 항체 치료제로 만들어서는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해 라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2028년 9년도에 나온다 그러면은 경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느냐, 생산은 어디서 하고, 그러면 생산할 때 그런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미약품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또 원활하게 될 거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만 잘 컨트롤한다 그러면, 같은 GLP-1 계열 약물이거든요.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춰 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달라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사용자 측면에서는 국내 GLP-1 계열 약물이 하나 더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같은 GLP-1
안티원 계열 약물끼리 싸운다 그러면 그 약가도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치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작용 측면에서는 열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이런 두 측면에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주식 양도세 기준에 좀 노이즈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대표님이 보시기에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시장 전망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만 27년 동안 하다가 바이오가 좋아서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한 10% 정도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하는 환경이 어떠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작년 말하고 올해 지금이 우리나라 산업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바뀐 게 있나요? 제가 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뀐 게 그다지 없습니다. 조선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반도체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이오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금융정책 그리고 산업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방향이 흔들린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식 비중은 줄여야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정책상으로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세금 관련한 문제들, 대주주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 자체를 완전히 꺾는 그런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진짜 맞는 방향으로 잘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실망시키거나 이런 부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거나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정책이 방향성을 찾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이오 관련해서도 AI 산업을 전체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AI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산업을 일으킬 거냐라는 거죠. 그 맨 앞단에 항상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산업,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요. 외부 환경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물론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각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치하고 외부적인 환경 그것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부 정책의 이 금융정책, 산업정책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5천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겠죠. 그러나 너무 빠르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빗대어서 바이오 산업에 비춰본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은 사실 그 이상으로 갈 저력과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도 김치가 있고 술이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꾸준하게 지켜보면 아마 시장은 좋은 성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바이오의 속성이죠.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바이오 속성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무슨 얘기냐?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자금도 풍부히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확신이 없는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심하게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훌륭한 업체, 예를 들어서 리가캠을 예를 듭시다. 저는 리가캠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리가캠이 신약을 개발했느냐? 그러면 개발하지 못했죠. 신약을 개발할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낮습니다. 그렇게 높질 않죠. 어느 회사든 어느 물질이든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리가캠이 신약을 개발하지 못할 확률이 있는 거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 그러나 기술과 이런 이해력이 부족한 그런 투자자들은 일순간에 시장에 어떤 악재가 꼈을 때 심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요동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까지 떨어졌을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밑으로 오버슈팅 꼭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0% 이상, 40%까지도 급락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이오 기업의 그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요건들을 잘 알고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